페이지 17을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지금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서 여러분요, 뭐 만약에 103조하고요 이중매매 같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가 보는데요. 이 확정성은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목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다. 계속 알겠죠? 다른 말로 뭐다? 법률 효과다. 다른 말로 뭐다? 대금하고 등기다. 이걸 지금 알면서 지금 보고 와야 되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대금이나 등기 날짜는 확정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확정은 언제까지냐?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 등기해준다. 이게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요, 분양계약과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하면 계약할 때 등기가 와야 하나요? 안 오죠. 언제요? 2년 뒤에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지금 집가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팔면은 손해 볼 것 같고 저 사람은 당장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나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 일단 매매 대금은 최하 평당 2천으로 하고, 알겠죠? 만약에 잔금 날짜인 6개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계약인데 6월 1일 잔금을 치르는데 그 잔금 날짜의 시세대로 매매 대금을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금 1억 주고 이렇게. 그럼요 6월 1일이 됐는데 시세가 지금 현재는 1월 1일은 2천인데 6월 1일 날 시세가 2,500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 대금이 얼마다? 2,500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면 가장 좋죠. 보통은 계약 체결할 때 다 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매매 대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보통은 다 계약 체결 시 정하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내가 실제로 등기를 해줄 때까지, 그때까지 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내용을 할 때까지, 실현할 때까지.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다 써 옆줄 긋고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돼. 체결 당시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 말이죠. 그래서 체결 당시, 성립 당시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페이지 지금 12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죠? 12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가능성 시작돼. 가능성.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하냐? 사회 통념이에요. 그러면 사회 통념이란 건 뭐죠?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알겠죠? 여러분 지하철을 갔는데요. 할머니가요 손녀를 데리고 있어요. 손녀를 데리면서 손녀를 얻으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디서 났을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 얘를 딱 봤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알겠죠? 그게 사회 통념인 거예요. 알겠죠? 자기 혼자는 우리 손녀 예쁘다고 하면서 막 어르고 이렇게 하는데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알겠죠? 아니 A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뭐란다? 사회 통념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63빌딩 옥상에서 누군가 떨어졌어 땅바닥으로요. 그럼 그 사람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죠? 아마 땅에요 떨어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 심장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스카이 다이버들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질 때 꼭 땅에 이렇게 착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죠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보면은 심장사고 사망한 경우도 많대요. 알겠죠? 떨어진 성 너무 공포심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는 사람이 떨어졌다 63빌딩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야지. 야 63빌딩에 사람이 떨어졌다는데 그 사람 죽었대 살았대 이렇게 물으면 걔는 뇌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질문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죽었다. 그걸 사회 통념.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회 통념은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한테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달나라에 가서 결혼합시다. 달나라에 가서. 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안 한다는 말이죠. 왜? 우리 지금 달나라 다 가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미국이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능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불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전보 불능, 일부 불능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
여기 보면 성립 당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당시라고 얘기해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는 거예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 뭔지 후발적 불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어디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냐, 채권법하고 그대로 연결돼. 채권법, 계약 체결상의 과시책임, 채무불이행, 위험부담하고 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이 연결고리를 해서 채권법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아주 중요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적법성은 뭐냐면 크게 지금 보는 거예요. 크게 그림을, 이걸 우리 책이라고 한다고 했죠. 크게 먼저 보고, 적법성에서는 강행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눠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적법성에서 강행 규정은 103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임의 규정은 103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어려운 말이죠. 103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규정이죠. 규정, 법이죠. 법을 강제로 행하라는 거죠. 법이 만약에 A는 B다 그러면 언제나 법은 A는 B가 돼야 돼. 이 법규 만약 101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A는 B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반드시 A는 B가 돼야지, B가 A가 되거나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오직 그 법대로만 행사를 해야 돼.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임의 규정은요, 규정은 법 규정을 임의대로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사회가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하나의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 공동체들이 살아가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거든요. 그 법의 테두리를 다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일단 일정한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 테두리 안에서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알죠? 꼭 이 법대로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여유. 알죠?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임대차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산하고 동산 이렇게 뭐죠 노트북 동산. 그럼 노트북 임대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노트북 임대해요. 그럼 고시촌에 가면 노트북 임대라고 써졌어요. 고시생들이나 공시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알바해서 하는데 노트북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렌탈을 해요. 알겠죠? 신분증 가져가면 한 달에 5만 원인가 3만 원 이렇게 렌탈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 임대 같은 거 다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언제 내냐? 동산이나 건물, 이 건물. 그 다음에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대지 위에 있죠? 우리 여러분 땅의 토지의 지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지요. 대지하고 그 다음에 동산하고 건물은 매월 말에 월세를 주도록 돼 있어. 법에 매월 말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강행 규정이다. 강행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매월 말에 돈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3일 날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 달 3일에 돈을 내. 들어갈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해됐나요? 내가 들어갈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살고 나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월세를. 그러니까 그걸 매월 말이라고 그래. 매월 말이라는 것은 3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5일 날 들어가면 그 다음 달 5일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초고, 여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살고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강행 규정이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중간에요 돈 달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임의 규정이다. 판례가 우리 법은 뭐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 당신들이 이 안에서 좋게 잘 상의해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나는 당장 돈이 궁하니까 월 초에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집주인이 얘기하죠. 나는 이거 월 초에 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요, 법에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월 초에 받고 싶어요. 그럼 싫으면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나 월 초에 주고 들어갈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구분이에요. 민법상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또 나눠요.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법규상의 규정으로 나누죠. 구별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여기 죄송한데 앞에 한 장만 더 넘겨볼래요? 앞에 한 장을 보면 거기 맨 가운데 보면 성립요건, 효력요건 있죠. 성립요건, 효력요건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성립 전후 해가지고 가운데 보면 가운데 성립 전에는 원시적 불능, 후에는 후발적 불능 이런 게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에다 써놨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다 써봐. 1월 뭐죠? 1월 20날, 1월 20일 써봐. 여기다 1월 20일 전이니까요. 1월 20날 이렇게요.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전에.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원시적. 여러분요 봐봐요. 지금보다요 과거의 인류를 무슨 인류로 한다? 원시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 기준으로 과거로 돌아간 것을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뭐라고 한다? 신뢰이기고 그 다음에 이미 멸실 이렇게 자체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원시적이란 말은 계약은 2월 1일 체결했는데 건물이 1월 20일이니까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미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럼 그건 원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라고? 이미. 그 다음 두 번째 신뢰가 뭐죠? 신뢰. 이 을은요 갑의 집을 계약을 2월 1일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라고 체결했겠어요? 유효라고 체결했겠어요? 유효라고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은 갑과의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믿고 자기가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잔금이 부족해요? 은행에다 미리 대출을 받아놔야죠. 잔금 치르려면. 그럼 대출 이자 나가 안 나가? 나가죠. 그 다음에요 또 여기서 보면 이 토지가 몇 평인지 내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럼 토지 측량을 했어 안 했어? 했겠죠. 그러면 토지 측량 비용이 나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나는 이 계약이 무효일 것을 알았으면 이런 비용을 지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그것을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측량 비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것을 신뢰이익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시 계약이 성립되기 전 그걸 뭐라고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무슨 손해배상을 한다?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한 세트니까 암기하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왜? 건물 자체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뭐냐? 건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된 거예요. 원래요 3월 1일 날 이행기는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기 전에 건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그래서 뭐라 한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발적 됐죠? 자 후발적은요 후발적 불능이고 여기는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은 뭐라 한다? 여기서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전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요 갑이 을이 갑한테 1억 원에 샀어. 그래서 이것을 병한테 1억 2천에 팔기로 했어.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서 병한테 넘기면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2천만 원. 이것을 뭐란다? 전매 차익. 그러니까 뭐란다? 을이요 건물이 지금 2월 20날 멸실되고 없으니까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을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1억 원에 넘겼으면은 내가 1억 2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타가지고 내가 2천을 손해봤다 이 말이죠. 그럼 너 2천을 나한테 갚아라 이 말이죠. 당신이 나한테 이행을 했으면 내가 2천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2천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암기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 후 이런 말이 체결 후 이 말이 딱 나오면 뭐다? 후발적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 다음에 이미 뭐라고? 원시적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래서 원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게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다시요. 계약 체결 전은 뭐라고? 원시적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알겠죠? 뭐라고 표현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됐죠? 자 후발적은요 뭐다? 계약 체결 후 그래서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이익 배상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해. 유효 알겠죠?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한번 딱 보면은 여러분요
어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놓은 게 있어. 거기 문제를 보시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목적의 이제 가능성을 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봐.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은 뭐고 후발적은 뭐다? 아까 원시적, 자 지금 아는 것, 네 가지 얘기해봐. 시작. 이미 멸시, 계약 체결, 전이죠. 전. 원시적은 전에 이미 멸시, 이미 수용. 알겠죠? 무슨 이익? 실내이익 배상.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알겠죠?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원시적은 이미 멸시, 이미 수용. 이미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이다? 실내.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알겠죠? 이건 기본이다 이 말이죠. 이건 깔고 가야 돼. 자, 원시적은요, 봐봐. 객관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어. 그러면 객관적 불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불능이 있다? 주관적 불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봐봐. 여기 객관적 불능은 뭐라고 하냐면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3층짜리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전부가 멸실됐다 객관적으로 불능이고, 여기는요 일부라고 해서 3층 중에서 얼마만요? 여기가 이 3층만 멸실됐다. 여기는요 몇 층이요? 전부가 다 멸실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걸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3층짜리 건물이 아예 없어졌거나 3층이 날아가고 2층만 남았거나, 알겠죠? 그것은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가 돼. 그래서 봐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했죠. 그 무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객관적이고 전부 불능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있잖아요. 잘 봐. 자, 계약을 체결하는 상은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이때 책임은요 실내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때 책임은 실내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여기 따라가. 쭉 따라가면 눈이 있죠? 실내이익이다. 즉 우리 원시적 불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실내 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실내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다.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다.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면 아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가요 인테리어에다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바닥들이 다 미끄러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바닥도 미끄러워. 지금 눈 올 때 정말 조심해요. 여자분들이요 특히요. 그럼 뭐 다치고 치료비 받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상당히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은데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바닥이 이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거기 넘어졌다 이 말이죠. 아직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아직 음식점에 밥 먹으러 들어갔잖아요. 공간 안에 들어갔는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죠.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요 당연히 음식점 주인이 책임이죠. 물론 고객이 잘못했나 안 했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고객이란 게 뭐 잘못할 수가 거의 있나요? 거기 들어갈 때요? 당연히 물기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를 넣는다? 다 보험으로 다 들어있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융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융단 알죠? 천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 길게 해가지고 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럼 도매상에 가서 이제 그 천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꺼냈는데 위에 쌓았던 것이 다 막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아직 계약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꺼내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한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민사제국법원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펼친 거예요. 계약은 체결되진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손님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호 의무가 소홀히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독일은 이 이론을 판례 이론이니까 아주 넓게 이것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딱 독일은 이 법이 535조라는 가는 법조문이 독일에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535조로 가는 법조문이 딱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경우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것은 딱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는 뭘로 취급을 한다? 불법 행위 책임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옛날 선생님들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쓰면서 독일의 이론을 그냥 갖다 써놨거든요. 지금도 우리 공중사 책을 보면 독일의 이론, 옛날에 있었던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책을요 아직도 그대로 써가지고 뭐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소리 다 써. 다 필요 없어. 그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다르다고, 법 체계가. 우리나라는 법에 딱 나와 있다고. 535조라는 법조문이 딱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가끔 가서 다른 출판사 책 가져와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시험이 나올 수가 없다. 왜? 우리 시험은 자격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학자가 만약에 10명인데 9명은 A라고 얘기해. 1명은 B라고 얘기해. 그럼 B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학자들 견해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시험에 나오면 그건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항상 그래서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격 시험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논술형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법조문하고 판례만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는 법조문에 딱 나와 있다. 535조. 어떻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이렇게. 그런데요, 일부 불능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것은 안 봐도 되고요. 자, 두 번째 건 봐봐. 수량을 지정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걸 뭐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이건 뭐죠?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걸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요 평당 100만 원에요 100평을 샀는데요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평밖에 안 된다는 말은 일부가 뭐다? 미달됐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슨 불능이 돼야 돼요? 전부 불능. 그걸 잘 알아고 지금 여러분 봐. 그림을 보라고. 전부 불능이 될 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미달됐을 때, 미달은 일부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시험에 나와 이게. 봐봐, 딱 두 개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담보 책임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가면은 이 지문이 꼭 나온다고. 아시겠죠? 이것은 뭐로 간다? 이것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고.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 담보 책임이 뭔가. 여기 봐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할 때는 이 건물이 지금요 얼마짜리다? 1억짜리죠? 그럼 돈을 얼마를 줘야? 돈을 얼마 줘야 돼? 1억을 줘야죠. 이것을 등가성이라고 그래. 등가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동등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학원 오셨을 때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주고 드려야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아무튼 들어와 앉아있는 순간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등가성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다? 사가지고 와서 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 이게요 나는 여러분 돈은 동전으로 1억 주는 것하고 수표 한 장으로 1억 주는 거 어디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 돈은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로 따져. 가치. 그러니까 동전 1억이든 수표 1억이든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게로 따지려면 금은방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은 가치로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 원짜리 2장, 만 원짜리 5장하고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어디가 더 무거워요? 똑같은 거예요. 만 원짜리 5장이 얼마다? 5만 원. 5만 원짜리 한 장은 얼마다? 5만 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전은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근데 건물을 딱 샀는데 건물이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빗물이 샌 거예요. 그럼 이건 1억짜리 아니다? 아닌 거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열받아요? 매도인이 열받아요? 매수인이 열받죠? 매수인이 열받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 쫓아가는 거죠. 쌍칼 들고. 너 왜 이런 거 나한테 팔았니? 이렇게. 너 죽을래? 수리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통 매도인이 어떻게 돼요? 수리해 준다고 하죠? 수리해 주는 거 말다 여기다 손해배상을 한다 이 말.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해 줘.
알겠죠? 자기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럼 좀 깎아줄게. 깎아줘. 대금 감액을 한다고 그래. 내가 손해배상도 해보고 돈도 깎아줬는데 도저히 그래도 안 된대. 싫대. 매수인이 기분 나쁘다고. 둘이 중간에 싸우지 항상. 싸우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나 싫대. 그럼 그래? 그럼 우리 도로 계약을 해지하자 이 말이야. 해제. 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보면 꼭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민법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 선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는요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자가 있는 거죠. 나는 그 선생 하자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데 그 담보 책임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빠르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있다 해서 환불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여러분요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유상계약일 때 모든 것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요 콩나물 사왔는데 위에는 번질했는데 와서 보니까 밑에는 다 썩어 있어.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검정 봉다리 들고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죠. 그게 바로 담보 책임 아니에요. 왜 하자 있는 물건을 줬냐? 알겠죠? 그게 바로 담보 책임이라니까. 이거 돈으로 받지 내달라고. 알겠죠?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는 다 뭐가 있다 항상 담보 책임이라는 게 존재를 해. 여러분들 이런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잘났단 말이죠. 머리카락을 노랗게 하라고 했는데 샛노랗게 해놨어. 그럼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려. 이제 그 미용사는 죽었어요.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기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다 뭐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란다? AS 해드릴 게 뭐 이렇게 하죠. 그건 뭐다? 자기가 담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게 존재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담보 책임이라. 그러니까 면적이 100평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족하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뭐 항상 뭐라고 나온다? 미달된 경우 이렇게 미달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요 이 담보 책임은 수우량 부정의 담보 책임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유효예요. 유효니까 뭐를 한다? 대금 감액을 청구하죠. 이런 봐봐. 계약이 무효인데 돈 깎아달라고 해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니까 돈 좀 깎아주세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유효인데 돈을 좀 깎아주세요. 유효인데 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해지하겠어요?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말은 왜 없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부당이득을 설명. 부당이득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요. 타인한테 법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뭐라고?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 없이 계약도 없이. 법률상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라고 그랬죠 지금. 고용계약도 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연별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팔아넘긴 사람들 있죠. 일 시키고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뭐라고 그래?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뉴스 들어오면. 그때 부당이득이란 게 뭐냐? 타인의 노무로부터 염전은 이득을 얻고 근로자한테는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해됐나요? 그런데 봐봐 여기요 지금요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잖아. 유효란 말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 이러면 유효는 뭐 다음에 아까 유효라고 그랬어?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계약 성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전제로서 법률 행위는 뭐를 했다? 성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했으니까 법률상 원인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봐봐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 집에요 재현씨 집에요 만약에 내가 월세 들어갔어. 월세 들어갔는데 지금요 어떻게 되냐? 내가 기간이 전번 주에 끝났어. 근데 오늘까지 지금 3일 동안 연속 지금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죠. 끝났으면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법률상 원인 없다고 그래. 남의 재산을 3일 동안 썼잖아. 3일 동안. 알겠죠? 그럼 나는 다른 데 가서 잠을 잤으면 돈 줘야 되는데 이 집에서 잠을 자니까 돈 안 줬잖아 지금. 그럼 나는 이익인데 집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줬으면 3일간 돈 받을 수 있는데 돈 못 받았으니까 손해잖아요.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10일간 더 잠을 자고 나갔다, 그럴 때는 10일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계약 관계없이,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니까, 유효란 말은 일단 계약은 성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유효 무효 취소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러니까 유효란 말은 일단 법률상 원인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담보 책임. 여기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 여기다가 별 하나를 해줘. 알겠죠? 별이 빛나는 방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원시적 불능.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나중에 채권법에 가서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와. 채권법에 가면. 알겠죠? 지금 강노트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넘기지 못하는데 뒤에 보면 똑같은 그림이 채권법에 또 나온다고. 알겠죠?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그럼 정리를 하면 나중에 똑같이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원시적이죠? 원시적 불능은 임의 멸실, 임의 수용이다.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을 무효로 간다. 이렇게 전부 불능일 때는 뭐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런데 부족하다, 부족, 미달됐다. 그럼 일부 불능이죠? 그것이 수량을 지정하면, 수량을 지정했단 말은 평당 100만 원 반드시 그렇게 계약해야 돼.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런데 그것이 미달됐다?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담보 책임은 뭐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대금감의 계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미달된 경우는 담보 책임은 될 수 있어도 무슨 말은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반드시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요. 보시면 이제 후발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봤죠? 자, 후발적을 한번 보죠. 자, 후발적은요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원칙은 유효라고 그랬죠. 자, 후발적 불능 우리가 세 가지. 먼저 계약 체결, 후 유효 무효. 유효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실례익이 아니에요. 무슨 이익? 이행이익. 원시적은 무슨 이익? 실례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계약 체결 전이다 후다? 후. 그래서 봐봐, 임대차 계약 체결로 매매 계약 체결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건 후발적이야. 일단 무조건 유효예요. 유효인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효인데 저기 보면 누가 매채무자.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채무자하고 채권자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줄 사람을 채무자, 등기를 이전 받을 사람을 채권자. 그러면 등기를 이전 받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수인이라고 한다? 매수인.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집을 사는 사람을 우리 매수했다가 하죠. 매수. 알겠죠? 매수인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를 매도인,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채무불이행 별 하나에 앞으로 여러분요 수도 없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수도 없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뭐냐고?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그 다음에 잘못이 있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러니까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 후발적이에요.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여기서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요, 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시신경을 뇌세포와 연결 좀 시켜봐. 알겠죠? 눈으로 봤으면 연결 좀 시켜보라고. 여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후발적이만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하고 연결이 돼? 원시적하고. 그럼 원시적에는 절대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 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는 성질 맞는 것 들어서 1번 뭐 건물이 멸실됐다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1번 뭐라고 나오냐?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지다. 이렇게 나온다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 기출 문제예요.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계약 체결한 후.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며칠됐죠? 그러니까 이미 며칠됐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요 채무 불이행은 원시적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잘못해야 된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그걸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있으면 먼저 계약해야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이행이 있상이죠. 왜요? 왜 이행이지? 손해배상이 실력이 아니고. 지금 후발적 하고 있잖아. 우리 후발적. 알겠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누가 잘못했다?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라고? 매수인. 매수인이 잘못했네.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네. 이것을 뭐라 한다고? 위험부담. 뭐라 한다고?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이다. 그럼 봐봐.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후발적이죠. 같이 후발적이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여기 지금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 여기 누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위험부담 말이 나올 수 없다니까. 아무리 후발적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고. 그런데 위험부담은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네. 쌍방이 잘못 없이 이걸 뭐라 한다? 봐봐 여기다가요 제3자의 방화. 제3자가 방화했거나 또는요 천재지변. 제3자가 방화했거나 천재지변의 경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쌍방이 잘못 없죠?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 이런 경우는 채무불이행. 여기는요 쌍방이 잘못 없죠? 여기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나올 수도 여러분요 낚이지 말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을 때 나올 수도. 그러니까 그건 될 것 같아. 알겠죠? 이런 봐봐 항상 딱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고. 여기는 쌍방이 잘못 없다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잘못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채무자가 잘못 없다는 말이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해야 채무불이행이라니까. 채무자가 잘못 없다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됐죠? 왜냐면 내가 계속 얘기해. 그림으로 체계를 먼저 잡으면 끝이에요.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공부를 적당히 하는 버릇을 하다 보면 우리는 꼭 세상 사무사 할 때 명확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더 각광을 받죠. 좋으니까 성격 좋다고요. 근데 공부할 때는 큰 문제예요. 공부할 때는 뭐냐면 꼼꼼해야 되고요. 성질이 더러워야 돼. 왜? 하나하나를 꼬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게 뭐라는데 이것을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한번 써보자고요. 알겠죠? 그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후발적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또 하나 있어. 여기가 대상청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가 채무자가 잘못된 여기에도 뭐가 있냐? 여기도 대상청권이 있어요. 대상청권. 자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시험에요. 우리 시험이 아닌데 행정고시의 시험에 뭐가 한번 나온다. 이게 나온 데 있어. 이게 다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 그림 노트 봐봐. 그림 노트 보면 원시적 불능에는 사실은 뭐밖에 없어?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 왜?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시적 불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나머지는 다 뭐와 관계된다? 후발적 관계, 후발적과. 그래서 거기 보면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대상청권, 위험부담. 이것은 다 후발적과 관계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정답은 뭘 찾으라는 거다? 원시적 불능을 찾으라는 것이다. 뭐다 그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원시적.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이 그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그거 나오려면 일단 지문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돼. 4개가 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절대로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면 안 돼.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지문을 4개를 써야지 하나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문이 4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나오는 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정답은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재밌는 것은 참고 한번 봐봐. 참고 거기 한번 봐봐. 봤어요? 기본 강의 노트. 위험 부담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뭐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는 채무 불이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위험 부담은 봐봐.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하거나 채무자가 잘못이 없을 때 위험 부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와 관계된다? 원시적이죠. 원시적. 그다음에 교섭 단계 줄 거 봐. 교섭 단계란 말이 교섭 단계란 말이 뭐예요? 이퀄 계약 체결 전이죠. 교섭 단계란 말의 뜻이 체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돼. 이런 교섭, 우리 먼저 한번 이러면 교섭 단계가 뭐예요? 와가지고 거기 학원이죠. 거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일단 간 한번 보는 거죠. 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교섭 단계죠. 알겠죠? 서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학원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섭 단계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군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O다 X다, X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앞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왔을 때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니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 확정, 가능성 여기까지 했죠? 가능성까지 했죠? 이제 우리 적법성 할 차례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